도덕적인 자,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행운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 여러분 소원 성취하세요. 새해에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세요. 아무리 아름다워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예뻐지다가 도대체 누구지? 이웃집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신분증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린 친구들이 많군요. 어린 친구들 기분 좋아요. 큰 친구들도 기뻐요. 네, 애들도 같이 기쁘다고 대답하네요. 때로는 자신이 어른인지 애인지 헷갈립니다. 보통 25세 이상은요 모두 큰애입니다. 이제 자신의 위치를 알겠죠? 25세 이하는 모두 아이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행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대학생 중에 늦깎이여서 27, 8살인 분이 있는데요. 집에서 매일 통학하고 도시락도 들고 다닙니다. 하루는 대학을 지나다가 그가 밥을 먹고 있길래 밥 잘 지었네요? 혼자 지었어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지어주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렇군요. 밥 지을 줄 알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라면 끓일 줄 알아요. 어쩜 그럴 수 있어요? 겉모습만 보면 아둔하지 않는데 라면밖에 할 줄 몰라요? 라고 했더니 해본 적이 없다고도 하더군요. 큰일 아닌가요? 여기 있는 어린 친구 중에 밥도 지을 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솔직해야 합니다. 솔직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군요. 여기 2명 있어요. 앞에 사람이 있어서 안 보이면 손을 들고 시야가 막히면 내 눈에 띌 것 같지 않으면 손을 듭니다. 손을 들지 않은 사람 모두 밥 지을 줄 아는 사람인가요?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 모두 괜찮군요. 괜찮습니다. 좀 할 줄 아는군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친구들은 여러분 부모에게 제가 항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항의를 부모님에게 전하세요. 어때요? 자식의 잘못은 부모 책임이라고 하니 우리는 그걸 바꾸어서 자식이 할 줄 모르는 것은 어머니 잘못이라 합시다. 아이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공부만 하라고 하고 다른 것은 시키지 않으니 친어머니의 잘못입니다. 계모와 살게 하면 무엇이든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록 계모가 항상 욕을 하지만 대다수 계모는요 좋은 소리를 못 듣지만 아이를 교육해서 무엇이든 할 줄 압니다. 특히 생활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생활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 입학해서 한 학기 내내 라면을 몇 상자 쌓아놓고 먹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큰일이죠. 그리고 또 업무를 하는 과정에 가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우리 삶에서 기본적인 삶의 수요에서부터 밥 짓기, 설거지, 청소와 같은 가사노동을 할 때 자신의 이론과 실천을 결부시켜 익히고 대뇌 발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아이가, 대다수 아이가 수험형 학생이 됩니다. 시험만 칠 줄 알고 다른 것은 할 줄 모릅니다. 거의 폐물 수준입니다. 저는 말에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응용하기 위해 지식을 배웁니다. 그렇죠? 배운 것을 실천에 응용하는 것이 학습의 목적입니다. 결국 시험 칠 때만 쓸모 있어집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선생님이 얻고 싶어 하는 답만 찾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을 꾸려나갈 줄 모르고요. 친구를 사귈 줄 모르고 매력도 없습니다.
시험만 칠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이 없어서 마음이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요, 사고 능력이 유연합니다. 배운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나이 어린 친구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아이가 있는 집의 가장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합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부모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아이를 모르고 아이의 세계와 아이만의 지식을 모릅니다. 아이를 잘 가르치며 인재로 자라고 아이를 가르칠 줄 모르면 인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어른은 아이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가끔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부모는 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 몽둥이를 들고 아이를 다그치면서 점수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아? 너무 체면이 서지 않잖아 라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때려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수는 평소 누적된 것이고 지혜도 부모와 가족이 아이에게 따뜻하고 밝은 그런 생활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만 생깁니다. 그래야 아이가 총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가사노동을 많이 시키고 게임을 많이 하게 하라고 권합니다. 아이가 인터넷 게임 고수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현실의 삶에서 게임을 해야 합니다. 장기를 둔다든지 오락성이 있는 운동을 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어떤 가장은 수학, 물리, 화학을 잘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를 쳐서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아이가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가장을 유혹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양손으로 피아노 치면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해야 아이에게 피아노를 시킵니다.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으면 가장은 아이에게 피아노를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죠. 모든 과외 활동은 우리의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만약 제가 부모라면 바람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해 받는 것이 돈이든 밥이든 결국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충성을 하든 공산주의를 실현하든 달나라에 가든 모두 배불리 먹은 다음에 생각할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먹여 살려야 한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열심히 공부하라 라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최소한 대학은 가야 합니다. 요즘은 대학생도 일자리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식 경쟁 시대입니다. 대학을 가고 석사, 박사 과정을 밟아야 겨우 밥벌이를 합니다. 최종 목적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총명해져서 모두 대학 졸업생이고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대학생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발 마사지하고 초급 건축일 같은 체력 노동을 하게 될 겁니다.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닌 체력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지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이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식이란 방금 이발 이야기를 했지만 이발이 지식일까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죠. 농민이 채소를 가꾸고 농사 짓는 것도 모두 지식이고 기술입니다. 지식이자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기술입니다. 저에게 배우는 것들도 지식에 속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은 지식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지식일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이 알아야 합니다. 자기 개발로 자신의 능력을 높이고 제가 어린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가장이 인연이 닿아서 이곳에서 수행했다면 여러분도 인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인재가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힘을 내서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곧 에너지이고 힘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는 누가 건장한지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대장군을 소개할 때 한 번에 얼마나 무거운 동사다를 들어 올렸고 뭐 큰 해머 2개를 들 수 있는데 뭐 지금 우리가 두 손으로 들 수 없는 것을 들고 자유자재로 휘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요즘 시대의 더는 체력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세상을 만들어 가고요. 체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본 삼국지에서 가장 싸움에 능한 사람은 장비가 아니라 제갈공명이죠. 제갈공명은요, 검을 착용하지 않고 부채를 들고 다닙니다. 쇠부치가 아닙니다. 요즘 무술 공연하는 걸 보면은요, 아가씨들이 부채를 들고 있다가 침을 감춰서 암기처럼 쏩니다. 그죠? 예, 다 아주 저급입니다. 제갈공명이 들고 있는 것은 병기가 아니라 깃털 부채입니다. 아마 거위털로 만들었을 거예요. 지혜로 승부합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지식입니다. 천문이든 지리든 인류 사회의 이 모든 것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갖추면 창조력이 강해지고 여러분의 능력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집을 지어준 듯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요. 옷을 만드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에너지가 강하고 창조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판매하면 수지가 많나요? 네, 이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1,600만 원이 있을 때 그 1,600만 원을 투자해서 거래가 성사되면 7일 이내 거래가 성사하면 여러분의 1,600만 원은 3,200만 원이 됩니다. 아주 멋지죠? 집에 1억 6천만 원이 있다면 1억 6천만 원을 더 벌면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해볼만 하죠? 예, 이렇게 이윤이 많은 사업도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지식은 선조들이 그들의 경험한 그 알짜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조금만 쓰고 어떤 사람은 돈을 전혀 쓰지 않고 그것을 익힙니다. 다만 여러분은 학생으로서 아직 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식의 가치와 에너지를 느끼지 못하고 그것으로 얻은 영예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저에게 예전에 깔로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깔로의 할아버지는 재상이었는데 재상은 지금의 국무총리로 황제 밑에서 나라의 일을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대신입니다. 그는 간신의 중상 모력을 받아서 황제가 간신의 험담만 믿고 깔로의 할아버지를 벌주고자 했습니다. 조정에 나타나기만 하면 감옥에 쳐넣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로의 할아버지도 소문을 들어서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조정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황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 나를 모함했구나. 그들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 나를 모함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급하기만 했습니다. 예, 정말 열이 날 정도로 조급했습니다. 깔로는 그 당시 몇 살이었을까요? 아마 9살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곰곰이 분석하더니 자신이 대신 조정에 나가겠다. 절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황제는 그 전날 기분이 좋지 않아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잠을 자지 않고 술만 마셨기 때문에 그 귀비와 취하도록 술을 마셔서
오경에 잠이 들어서 날이 밝기 전에 닭이 막 울었을 때 그것도 부지런한 닭. 게으른 닭은요 2시간이 더 지나야 오는데 첫 닭이 울었을 때 황제가 조정에 나갔습니다. 술도 깨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비서는 보초가 와서 황제 폐하 어떤 꼬마가 조정에 나타났습니다. 꼬마가 나타났다고? 어른들이 처리해야 할 일인데 누군지 대령하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냐라고 하는 아이가 깔로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누구누구누구입니다. 그래 깔로구나.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느냐? 할아버지 대신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에 걸렸어요.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 왔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제가 할아버지에게 말을 전하면 나랏일이 지장을 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죠. 대신들은 꽐로의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모함했습니다. 꽐로 할아버지의 단점과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고 황제는 너무 화가 나서 꼭 제거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약간 아둔해서 술을 마신 다음에 꽐로의 할아버지를 이제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황제는 이중 선분이죠. 그 할아버지가 조정에 나오지 못할 때 대신들은 작당하고 괴롭히고 황제는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아주 유치한 문제를 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조정에 가면 죽게 되니까 나서지 못한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꽐로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물어봤고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줬습니다. 황제가 나를 없애기 위해서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문제를 냈구나. 황제가 수탉이 난 알을 가지고 오라. 꽐로는 쉬운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조정에 나갔는데 대신들은 아이가 온 것을 보고 또 그의 할아버지를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화가 나서 탁자를 두드리면서 꽐로 할아버지에게 어서 오라고 해라. 3일 이내에 수탉알을 가져오지 못하면 내가 목을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거하기 위해서 변명거리를 찾는 게 분명했습니다. 황제는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일단 말을 할 때 우선 술을 마셨고요. 다음에는 머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자 꽐로는 황제에게 이렇게 고했습니다. 소인이 사실을 고하려 합니다. 고하거라. 아이들은 사실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할아버지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오지 않느냐? 사실 산후조리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산후조리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젊은 나도 산후조리를 못하거늘 네 할아버지가 산후조리를 한다고? 산후조리를 한다는 것은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다는 의미인지라 그럴 리 없다라고 하죠. 남자는 산후조리를 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 그러자 꽐로가 말합니다. 수탉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대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수탉알을 드신 대신이 있나요? 수탉이 알을 낳을 수 있나요? 그때 대신 중에 누가 감히 우리 집 수탉이 알을 낳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못 믿겠으면 이곳에서 8일만 키워봐라. 알을 놓지 못하면 목을 잘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간제상이죠. 수탉알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기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대신들이 다음 기회에 구실을 만들어서 제거합시다라고 하고 그 재난을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황제는 꽐로가 12살이 되자 조정에서 정무를 볼 때 방청하도록 윤호했습니다. 이 일은 사실입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그는 조정에 나갔고 관직과 지위를 얻었습니다. 조정에서 방청할 수 있는 사람은 관직이 높습니다. 최소한 지금의 부시상급이 될 겁니다. 최소한 명분을 갖추거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지식이 많을수록 우리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만약 지혜롭게 응용한다면, 합리적으로 응용한다면 그것이 곧 지혜이고 또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까?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쭈뼛쭈뼛하거나 뭐 열이 나거나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에너지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뿜어내는 에너지, 마을 이장과 비교했을 때 누구의 에너지가 더 강할까요? 대통령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더 강하겠죠. 지식이 이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지식은 능력을 대표합니다. 이것이 제가 인생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일입니다. 지식이 곧 에너지이고 에너지가 지식이며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힘들어져서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밥도 못 먹게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사장에게 해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식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사장을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한 말은 농담이라 생각하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 자신의 사장을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장을 해고하지는 마십시오. 사장도 힘듭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이 최소한 해고당하는 아픔은 겪지 않고 최소한 앞으로 부모님이나 아이가 먹고 살 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배포가 있고 에너지로 가득하면 충분한 에너지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한 에너지가 있으면 한 무리의 사람을 배불리 먹을 수가 있고 그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있으면 온 세상 사람을 배불리 먹고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그만큼 지혜롭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세 가지 경지에서 우선 세 번째부터 말씀드리자면 에너지 학설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바로 능력자, 능력 있는 자, 중국어에서 능력이라는 의미의 능과 사람이라는 의미의 자를 합쳐서 능력자, 제 제자 중에요.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요리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음식점이 작지만 다른 요리사와 똑같이 월급을 줌에도 불구하고 열 몇 명 중에 한 명을 고르기도 힘듭니다. 요리사 구하기 힘들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분은 아주 세심한 사람이라서 혹시 지나치게 깐깐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모르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요 스스로 원해서입니다. 너무 게으릅니다 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예를 들더군요. 스촨 요리를 하는 요리사에게 배추 두부찌개를 하라고 하면 몰라요. 나는 스촨 요리사입니다. 그러면 북경 음식, 베이징 음식을 만드는 베이징 요리사에게 국수를 만들려고 하면은 면은 주식 요리사 담당입니다. 나는 요리 담당이 아니라 모릅니다. 월급을 주는데도 모릅니다라고 한답니다. 어깨너머로 봐도 다 배웠을 텐데 할 줄 모른다고만 한답니다. 정말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이 뭐냐면 뻔뻔함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개성은요 아둔함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처자식을 봐서라도 가장 소중한 사람을 먹여 살리려면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해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의 수도관이 고장나면 고쳐주고 이웃집 자전거 타이어가 구멍나면 떼어줄 수 있고 또 다른 집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일을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 동네에서 인기도 많고 친구도 많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재간이 많으니까요. 무엇이든 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그를 찾고 그를 보물같이 생각합니다. 보물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다면 벌써 사갔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람의 가치로 볼 때 무엇이든 할 줄 알면 에너지가 얼마나 강할까요? 한 분야에서 특별하면 에너지는 더 강합니다.
한 가지에 능통하면 여러 가지에 능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에 능통하면 한 분야에서 특별히 뛰어나며 여러 분야에 자연히 능통하게 된다라고 말이죠. 방금 이야기한 수찬 요리사는 면도 할 줄 모르고 두부찌개도 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스촨의 맵고 얼얼한 그 스촨 특유의 조미료를 빼면 다른 지역의 맛이 되는데 머리를 쓰지 않는 겁니다. 결국 스촨 요리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리를 배울 때 진정한 요리사라면 중간의 이치를 연구해서 깨달으면 앞으로 무슨 요리든 해낼 수 있습니다. 네, 능력 있는 자가 세 번째 유행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유행은 그 세 번째 유행보다 윗단계인데요. 지혜로운 자, 지혜의 지자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능력자,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다면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로 더 다양한 지식, 기술과 지혜가 있습니다. 처음 언급한 능력자가 능력만 갖추었거나 기술만 갖추었다면 두 번째는 학문의 조예가 있고 기술 능력도 갖추어서 뭐 비교하자면 대략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세 번째는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더 완성된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국지의 초선차전을 기억하시나요? 누가 누구의 화살을 얼마나 가져갔죠? 주요가 제갈공명에게 당했죠. 주유와 제갈공명. 본래는 두 조직이 속하는데 만나면 상대방을 없앨 기회만 노립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연합해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처럼 서로 협조해서 연합군으로 조조에게 대항한 적이 있었는데 병마는 주로 오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한 수 보이려고 합니다. 오나라 군사는 주요였고요. 유비의 군사를 대표하는 즉 유가군 후한이죠. 한나라를 세운 그 군을 이끌고 있는 사람 제갈공명이었습니다. 우리의 병마를 빌려 싸우는데 너희 쪽에서는 말만 그릇듯하게 하니까 재주가 있으면 보여주는 게 어떠냐. 재주가 있는데 병사는 없으니 활이라도 10만 개 만들어봐 라고 하죠. 며칠 사이에 불가능한 숫자 7일이던가요? 며칠이던가요? 3일? 아주 독합니다. 네. 주인은 이미 계산을 다 한 겁니다. 대나무를 깎고 화살촉을 만든다 해도 풀무질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철도 그만큼 사오기 힘듭니다. 해낼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갈공명은 어떻게 해요? 하겠노라고 대답합니다. 제갈공명이 돈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화살촉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머리를 쓰죠. 자신이 본래 알고 있던 지식을 활용합니다. 첫째, 우선 1년 사계절, 바람, 눈, 기후 변화, 24절기를 통달했고 절기마다 어떤 날에 무슨 기후 변화가 생기는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농민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사도전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는 날씨와 볏짚을 이용했습니다. 찢어진 붓과 깨진 징을 준비하고 그만 화살을 준비했는데 더 신기한 것은 자신의 지식으로 미리 계산을 해서 그 배에 눈금을 새겨놓고 물이 그 눈금에 닿으면 자기가 원하는 10만 개 화살 정도가 된다라는 걸 미리 계산했죠. 그 수학과 화살, 배의 무게를 다 계산한 겁니다.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롭습니까? 그의 지혜는요, 지식에서 왔습니다. 네,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만 여러분이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배우고 있을 때는 그 지식이 그렇게 에너지가 강한지 모릅니다. 화살 10만 개,
여러분 집에 가서 철로 만드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점토로 10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해보십시오. 철을 두드려 만든다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기술과 아주 해박한 지식이 하나로 합쳐지면 여러분은 지혜론자가 됩니다. 처음 이야기한 능력자는요, 자신의 몸으로 돈을 벌고 일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둘째 유행은 지식을 사용하는데 지식이 아주 해박해서 지식으로 일하고 돈을 벌며 자신의 멋진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손발을 움직여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의 타이완 그 어느 집은요, 현지에서는 초빙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꽁꽁 얼린 얼음을 그 대패로 잘게 부숴서 거기에 과일 같은 것을 버무려 한 그릇에 뭐 얼마 이렇게 하고 판매합니다. 빙수죠. 빙수입니다. 이 빙수 장사를 하는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부부는 빙수 가게를 30년 하면서 가게 하나뿐이고 집도 없었습니다. 시장에 가게 하나만 있었습니다. 부부의 아들은 해외 유학파인데요. 배우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부가 장사할 때는 매일 고명을 이것저것 얹어서 항상 똑같은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맛있었습니다. 그들은 빙수를 연구해서 빙수에 자신 있고 손쉽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든 맛이 좋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한국 돈 벌면 할아버지 시절에는 하루에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벌어도 아주 기쁘고 만족할 만 정도의 수입이었습니다.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 옆에서 그 기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게 만들어 보라라고 하면 아이는 그대로 가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일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게에서 도왔는데요. 대학생이, 그것도 유학생이 부모님과 작은 가게에서 빙수를 판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느낌을 익히고 배합, 원료에 대한 대중의 반응도 살피고요. 1년 후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부모님이 만든 빙수 중에 부모님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몇 가지 그 배합을 자료로 남겨서 무게는 얼마, 그램은 얼마, 크기별로는 얼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이미 계산을 다 했습니다. 타이완 전체가 아니더라도 타이베이만 하더라도 인구가 거의 1,000만에 달합니다. 만약 작은 가게를 여러 개 차려서 가게마다 하루 수입이 7만 원이라면 가게가 100개가 될 때 수입이 얼마가 될까요? 만약 고생이 두렵지 않다면 주주가 되어 투자하고 원료와 기술은 내가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만든 협의 조건대로 타이베이에서 가게를 몇십 개는 열었을 겁니다. 아주 빠르게 가게가 늘어났고요. 어디를 가든 항상 그들의 가게를 볼 수 있더군요. 빙수만으로도 그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부모님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침을 발라가면서 냄새나는 돈을 세다가 7만 원이 되어도 기분이 좋아 오줌을 지를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에 70만 원 이하는 적다고 할 정도로 많이 법니다. 하루 수입이 너무 많아서 아들의 한 달 수입이 부모님 평생 번 돈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지식이 곧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의 라오빙이나 만두 중에 몇 명이나 할 줄 알까요? 없습니다.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일반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방법일 뿐 그냥 괜찮은 정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지식을 더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의 능력이 몇 배는 확대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면 기술은 성공에서 기껏해야 10% 정도 차지합니다. 중요하지만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요. 지혜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지혜로운 자. 예, 제가 인정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종합적인 기술과 아름다운 특징이나 기질, 예를 들면 고생을 이겨낼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허둥대지 않고 진지하게 일하고 신용을 지키는 등 좋은 특정 기질을 일단 모두 익히기만 되면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반드시 가장 멋진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삼국지 중에서 제갈공명도 지혜로운 자에 속합니다. 제갈공명의 사장은 무슨 일을 했었죠? 묘비 집신 장사를 했나요? 밀짚 모자 장사를 했나요? 집신을 팔면서 밀짚 모자도 못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열 순서대로라면 능력자에 속하겠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집신을 만드는데 신발은 신어야 하잖아요. 신발을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신발만 파는 게 아니죠. 신발 팔던 사람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장비는 어떤가요? 돼지 잡는 백정이었습니다. 관우는 무엇을 했나요? 네, 그는 그 유비를 따르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었나요? 네, 그도 힘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체력 노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러나 후에 충성스럽고 용맹해서 역대 황제들이 그에게 자코를 수여하고 결국 사람이 신이 되었습니다. 남쪽 지역에는요, 관왕을 모시는 사당이 많습니다. 남쪽 지역에 관우를 모시는 사당을 짓는데 과거 동북에도 있었습니다. 동북 사람들은 관왕을 아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동북 사람은 특히 관우가 창날하시기에 최고 자코를 받은 후에 더더욱 관왕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 몇 사람 중에 제갈공명도 대단할 것 없습니다. 제갈공명은 채소를 가꾸는 사람도 아니고 농민이라고 하자니 농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인도 아니고 서생이라고 하자니 장원에 급제한 적도 없고 무엇이든 알고 있는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라 확정하기 어려운 건 무엇이든 능통함으로 한 가지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추측근데 그는 경작을 하려고 해도 체력이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부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자신만의 공부 방법, 학습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네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낸 세상. 성장이 아니라 황제라고 불렀죠. 황제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제갈공명은 지혜로운 자에 속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유형은 덕을 손꼽아야 합니다. 도덕적인 자, 즉 도덕성을 갖춘 사람. 세상이 넓지만 도덕적인 사람만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고대 황제 중에서 전쟁에 능했던 사람은 모두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이라는 개념은요, 자비심이 있는 사람,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황제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해서 정말 백성을 아끼면 국민에 부과하는 세금이 너무 많으면 세금을 낮추고 부정한
관리가 많으면 탐관오리를 잡아들이고 청렴한 관리를 선출합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재난지역을 지원해줍니다. 이런 사람, 이런 황제는 좋은 황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크다 한들 한 사람에게만 속하게 되는데 바로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보다 한 가지가 더 많습니다. 우선 그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적이고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두 가지 유형이 갖추지 못한 부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비심입니다. 특별히 자비로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서 황제가 되었는데 허난에 물난리가 나면 허난은 고향 다니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면 어때? 몇만 명 죽어도 괜찮아. 베이징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랑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좋은 황제가 아니겠죠. 훌륭한 황제라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가슴 아파하면서 주위에 있는 성에서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황궁의 지출을 줄이고 후궁들의 신여수를 줄이고 돈이 되는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지역의 사람을 구제할 겁니다. 정말 백성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려면 자비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비심이 선천적으로 태어났든 아니면 배웠든 상관없이 이런 사람만이 무엇이 있을까요? 매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은 정리하지 않은 그냥 구두로 하는 말입니다. 첫째, 동정심이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동리심이라고 하는데 동정심, 다른 사람을 돕기 좋아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동정만 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기에 앞서서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고 해박한 지식이 있고 표현 능력이 뛰어나고 조직 능력도 아주 강합니다. 관리 능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저는 삼국지에서 특히 유비를 묘사하는 부분을 기억합니다. 유비의 5명장 중 하나인 조운이죠.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 차례 전쟁에서 유비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주인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조운이 조조군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때 유비는 자기 자신의 아이를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그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가 아버지로서 자기 자신의 아들의 목숨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는 모든 장수를 목숨처럼 아낄 것이다 라고 나는 믿습니다. 조조는 의심이 많아서 장수를 많이 죽였지만 조조는 그 당시 삼국중에서는 대장군을 가장 많이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장군을 임용했고 다른 사람이 깎아내리거나 계속 전쟁에서 진 장수도 그는 받아들여서 관직을 봉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특징과 장점, 정확한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도덕이 있는 사람, 도덕이 있는 대장수는 또 일부 특징이 있는데요. 관찰에 능합니다. 생각하기 좋아합니다. 또 거시적으로 계획합니다. 그렇죠. 의리를 중요시하고요. 또 작은 이익에 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전쟁에서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상대방에 의해 멸망된 사람도 많습니다. 유비는 어떻게 집신을 팔던 사람에서 한 지역의 왕이 되었을까요?
그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라 불렸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큰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는 백성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허난 지역에서 전쟁할 때 그 지역 백성들은 그를 따라 십몇만 명이 돼지, 양, 가족, 소, 양까지 몰고 백성들과 3만 병사가 함께 갔습니다. 조조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데 도망갈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류비가 모두에게 외칩니다. 만약에 도망가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 유비를 따라 도망가지 마십시오. 죽고 추격당하면 몹시 힘듭니다. 모두 살 길을 찾아가세요. 우리도 여러분을 보호하겠지만 우리가 보호하지 않아도 백성은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략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십몇만의 백성은 그 누구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류비가 백성을 아주 아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가 전쟁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를 따르는 백성이 집과 가업을 다 버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예, 백성을 항상 돌봐 주니까요. 이러한 노력은 그를 따르는 장군, 즉 적군의 군관들까지도 감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지역의 왕이 되었고 마음속에 백성이 있고 마음속에 자비로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사람, 큰 도덕이 있는 사람, 그에게는 이와 같은 좋은 점이 아주 많고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어진 마음과 자비, 그 다음이 내포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입니다. 오늘 온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학생들 연령대가 모두 다양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었죠? 잊었습니다. 도덕적인 자. 아주 간단한 말이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스스로 선택하세요. 저에게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유행 중에는 나태함이 습성이 되거나 신용이 없거나 되는 대로 살아가거나 도둑질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꼴찌라도 그는 능력자입니다. 능력자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는 한 가지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마 세네 가지를 잘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갖추면 매력적이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매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덕을 겸비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를 갖추면 그 사람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아주 자비롭습니다. 다음, 여러분은 배우기 좋아합니다. 예전에 배우기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저와 수행하면서 내 책을 본 사람은 배우기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을 해고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제자는 모두 배우기 좋아하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술을 많이 익히고 지식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마음으로 세상 사람을 사랑하면 더 다양한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라 면을 만들 줄 모른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자를 달든 어떤 장자를 달든 밥은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죠? 그가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삶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많이 배우면 아주 편리하고 힘의 그 빛을 더해서 여러분은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유행 중에
마지막 꼴찌 세 번째가 되더라도 아주 좋습니다. 모든 행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지식입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이 지식입니다. 그럼 우리 어린 친구들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선 자비심이 있어야 합니다. 동정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말입니다.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배우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꼭 기억하세요. 관찰에 능해야 합니다. 불교의 더 높은 경지의 수행이 있는데 바로 묘관찰. 묘는 깊이를 말합니다. 깊이 있게 관찰하고 전방위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배우세요. 우리는 관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많이 일하세요. 말은 적게 하고 일은 많이 해야 합니다. 배움에 관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는 거죠. 기억할 수 있죠? 반복해 봅시다. 그래요. 듣고 보았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마치 배가 물을 가르듯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아야 여러분에게 필요한 알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사고한다 라고도 하죠. 또 상상한다 라고도 합니다. 상상.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상상이 중요할까요? 상상이라는 이 행위가 중요할까요? 말하자면 상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나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거나 멋대로 생각하지 말라 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뭐 하여튼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이 또 뭐 있죠? 예, 헛꿈을 꾼다. 뭐 터무니없는 생각을 한다. 뭐 좋은 말로 하면은 생각이 연달아 떠오르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인생에서 가장 높은 경지는 모두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먼저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그리고 그 다음 완성합니다. 스스로 그 이미지를 추구합니다. 미래의 직업을 이미지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여학생들이 자란 후에 승무원이 되고 싶을 때 승무원이라는 글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남학생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겠다라는 꿈이 있다면 그 무덤에 봉긋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웅장한 산봉우리를 떠올려야겠죠. 앞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생김새가 어떠세요? 틀림없이 아주 뚱뚱하고 돈 있는 사람 느낌일 겁니다. 그죠? 일종의 느낌이거나 혹은 흐릿한 이미지일 겁니다. 앞으로 교수가 되고 싶다면 교수라는 두 글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죠? 흐릿하지만 교수는 어떤 느낌의 이미지다. 그 이미지를 그려야 하고요. 가수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은 남자 혹은 여자 가수를 떠올리고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상은 이상이다, 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꿈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동시통역 정금주였습니다.